네, 오늘 여러분들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릴 한지영이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치주 질환 많이 알고 계신데 제목 자체가 잇몸이 안 좋은데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주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 학회에서 잇몸의 날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동안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3월 24일이 잇몸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2009년부터 이런 엠블렘도 만들고 뭐 행사도 해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요. 잇몸 질환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치과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과연 전신 질환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고, 이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치주 조직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거울로 입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치아 윗부분만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치아마다 다 이렇게 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 뼈로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 있는 그런 구조예요. 몸에도 근육도 있고 인대가 있는 것처럼 치아랑 이 뼈를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가 있거든요. 바깥쪽을 아예 덮고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잇몸이라고 알고 있는 치은이에요.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뿌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뼈, 그다음에 이 뿌리 랑 인대를 이렇게 바깥쪽에서 덮고 있는 치은 부분에 이제 염증이 일어나면 그때 저희가 치주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치아가 배열이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아가 썩거나 잇몸이 안 좋아서 오시거든요. 뭐 이가 썩거나 그럴 때는 이미 알고 오세요. 이가 까맣게 색깔이 변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썩게 되면 증상이 당장 있거든요. 뭐 찬 걸 드신다거나 뭐 신 거, 과일이나 이런 거 드실 때 시린 증상들이 있어서 이미 증상이 있어서 치과를 오시기 때문에 뭔가 치료를 하는데도 저희가 되게 수월한데, 잇몸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뿌리 부분이 잇몸에 덮여 있어서 안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엑스레이를 찍기 전까지는 많이 진행이 돼서 잇몸뼈는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고 아니면 많이 흔들려서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잇몸 중에서 윗부분에만 요 잇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잇몸 질환, 치은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점점 염증이 더 심해져서 하방으로 내려가서 뼈까지 흡수되는 경우에는 치주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치은 부위에만 염증이 있을 때는 치과에 빨리 내원을 하시면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 상태를 좀 방치를 하게 되면 많이 안 좋아지세요. 치주 질환이 왜 생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요구르트 광고 같은 데서 이렇게 보셨을 때 헬리코박터 파이롤리라는 세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서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병이 생길 때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병들이 세균 때문에 생기거든요. 잇몸 질환도 결국은 세균 때문에 생기는데, 왜 치과에 오면 스케일링을 하면서 치석을 제거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칫솔질 잘 하셨는지 이렇게 보려고 그 착색제로 염색을 해보면 빨갛게 염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남아있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세균이랑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무기질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만나서 치석이 생기게 돼요. 바로 오셔서 뭐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그러면 좋아지시는데, 이게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치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치석을 제거하는 걸 이제 저희가 보통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치석이 있는 부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표면이 굉장히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렇게 표면이 거칠거칠하면 세균이 붙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결국 그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거기 붙어있는 세균들을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원인은 결국 세균인데, 같은 정도로 우리가 입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픈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 걸리셨을 때 어떤 분들은 몇 주 정도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도 있고 별일 없듯이 감기처럼 낫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면역 기능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세 나아요. 그러니까 잇몸 질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당화혈색소나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되고 별 합병증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심한 합병증이 생겨서 발까지 잘라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면역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고, 유전적으로도 면역 기능이 이렇게 저하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힘들게, 이제 잇몸도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뭐 간질간질 거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씹을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되게 많아서
뭐 부모님 중에 누가 한 분 유전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녀분들 중에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치주병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전에는 40대 이후에 지금 이때보다 훨씬 더 치주 환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치과를 자주 다니지 못하시고 지금처럼 뭐 홍보가 덜 돼 있어가지고 치과를 많이 안 가셔서 치주 질환이 있는지, 연세 드시면 다 이가 흔들려서 이를 빼게 되나 보다, 이를 빼고 틀니를 하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40대 이상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고요. 50대 이후에는 거의 반 이상, 두 분 중에 한 분이 치주 질환에 이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빅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매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23년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1위를 했는데요. 2018년까지는 감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급성 기관지염이거든요. 감기 환자가 1위였고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치주 질환이 가장 원인이 돼서 오시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과에 내원을 하고 계시고요. 치료비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작년에 진료비가 2조 1,000억 원이나 치주 질환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많이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시는 그 건강보험료가 여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 학회에서는 2013년부터 잇몸의 날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지금 라디오에서도 잇몸 질환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걸 방치하게 되면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시는 건강보험료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치아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훨씬 더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았고 요즘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과도 굉장히 많아졌고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이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치주 질환이 뭔지 좀 많이 아시고 치과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로 나타나는 거는 예전보다 꼭 치주 환자가 더 많아진 것처럼 나오는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보험으로 급여로 이렇게 스캐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환자분들이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치주 질환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가 썩는 거 치아 우식증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충치랑 잇몸 질환으로 이렇게 치과에 오시는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잇몸 질환에 걸려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심해졌을 때나 오세요. 그러니까 초기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이시고, 대부분 증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칫솔질 할 때 피나거나 잇몸이 붓는다거나, 이미 잇몸이 부을 때는 조금 또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치아의 뿌리를 잡아주는 뼈가 녹게 되거든요. 이렇게 흡수가 되면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하니까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데, 흔들렸다는 얘기는 잇몸뼈가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면 잇몸이 조금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주 질환의 원인이 세균이고 결국 치과에 오시면 세균을 제거하는 건데, 세균이 붙기 쉬운 치석을 제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셔서 잇몸 치료를 한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이제 치석들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아 윗부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요거보다 더 안쪽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거를 이제 잇몸 치료라고 하고, 요때는 조금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고요. 요렇게까지는 어떻게 기구를 넣으면 제거가 되는데, 더 안쪽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기는 어렵거든요. 기구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아예 잇몸을 열어서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초기 치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치석을 제거하고 스케일링 하고 나면 이런 치석들 정도는 이렇게 제거가 돼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치석들이 제거가 안 돼서 잇몸을 열고서 보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있는 치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마취를 하고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치석이 남아있게 되면 저희가 치주 수술을 하게 돼요. 요 간단하게 요 잇몸 치료하는 동영상 잠깐만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마취를 하고 잇몸 안쪽에 염증이 있는 조직도 제거하면서 안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치석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가라앉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치석이 많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잇몸을 열어서 이 안쪽에 남아있는 치석들을 제거를 하고요. 보통 스케일링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재생수술 같은 거 요즘 많이 하거든요. 뼈를 재생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을 넣고 이렇게 꼬매고 이렇게 하는 이제 잇몸 수술을 하기도 하죠.
항상 치과에 오시면 많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스케일링 하고 나면 이가 되게 많이 시려지는데 하기 싫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가 시려지는 건 맞고요. 왜냐하면 치석이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치아 뿌리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뿌리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윗부분이랑 다르게 이 뿌리 부분은 치아 안에 이렇게 신경이 있는데요. 신경이랑 통하는 미세한 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찬물이나 그런 거 드시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신경으로 차가운 자극들이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스케일링 하기 전에는 치석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거하고 나면 당연히 이 뿌리 부분이 드러나게 되니까 찬 거 드시거나 그러면 스케일링 하고 나서 당장 많이 시리세요. 근데 시린이에 좋은 치약이나 이런 걸 꾸준히 잘 쓰시게 되면 사실 덜 시려지거든요. 근데 당장 시려지니까 스케일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지나고 나면 많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치아가 시려서 오셨던 분들도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하고 나서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잇몸 치료하고 나서 잇몸이 많이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맞아요. 왜냐하면 잇몸이 되게 좋으셨던 분들은 치주 치료를 하고 나서 잇몸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잇몸이 이미 안 좋아서 잇몸 자체가 내려가 있고 그 안쪽에 뼈도 이미 다 같이 내려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주 치료하고 나서 잇몸이 더 내려가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이식하는 수술도 있긴 한데 뭐 정말 안 좋으셨던 분들은 스케일링이나 치주 치료하고 나서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잇몸 치료하고 나면 상한 잇몸이 이제 회복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너무 많이 진행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적절한 시기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를 재생하는 그런 수술도 많이 있고요. 아까 내려간 잇몸 같은 경우에도 잇몸을 이렇게 덮는 수술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재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 학회에서 임플란트 하고 나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치주 질환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잇몸 관리하시는 걸 잘 못하셔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관리를 잘 못하시면 치주염 생겼던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거든요. 임플란트도 뽑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랑 똑같이 처음에는 잇몸 부위에만 염증이 생기다가 나중에 그 안쪽에 있는 뼈까지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빼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거는 치과에 오셔서 이제 치료를 하고 뭐 임플란트를 하시건 뭐 치주 수술을 하시건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러한 치료를 하기 전에 특히 임플란트나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김우섭 선생님께서 그럼 과연 이러한 치주 질환이 어떻게 전신질환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치수제를 잘해서 관리를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치주질환과 전신질환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김우섭입니다. 치주질환 너무 중요하고 관리 필요한 거 잘 알겠는데 그럼 전신질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치주질환은 잇몸에서의 만성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기관에서도 만성염증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림을 보시면 온몸에 숫자가 써져 있죠. 치주질환이 우리 몸 전체에서의 질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보는 당뇨는 6배, 그리고 조산화 같은 경우는 7.5배나 된다고 하고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은 거의 3배까지 발생률을 높인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입안에서 발생하는 치주질환이 전신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답은 구강미생물, 즉 세균입니다. 치주질환과 관련된 세균들이 입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다른 기관에서 발견되는 보고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질환자에서 심장에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균이 발생하는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겁니다. 입안의 염증이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줄까요? 치주질환이 진행됨에 따라서 치태 내에 있는 세균들이 직접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세균을 전파할 수 있고요. 균이 만들어낸 독소와 염증 매개 물질이라고 하는 전신의 염증 상태를 유발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많은 전신질환의 발병 원인이 바로 이 염증 매개 물질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치주세균이 직접 전신에 영향을 주거나 치주질환으로 만들어진 염증 매개 물질이 전신으로 전달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질환별로 이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계 질환인데요. 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저희가 동맥경화라고 알고 있는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이상지질 혈증, 나이, 성별, 흡연, 고혈압, 가족력, 당뇨들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좀 무서운 거는 이것도 치주질환처럼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동맥경화는 혈관이 나이가 되면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 세포들이 쌓이면서 혈관 내에 죽종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게 혈관 내를 좁히고 혈액순환장애나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가 돼서 혈관에 찢게 되고 혈관에 찢어졌으니까 상처 부위에 피떡이 뭉치게 되는데 이것이 각 기관으로의 충분한 혈액 공급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주질환은 균이 직접 혈관을 타고 이동해서 심장 내막에서 증식해서 염증 상태도 만들고 이것 자체가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 이효정 교수님 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으로 구강검진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에 대해서 추적 관찰 연구를 해봤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에서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며 하루 양치 횟수가 적을수록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환자군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를 통해 스케일링이나 충분한 이솔질 같은 건강한 구강위생 관리가 동반된 경우 심혈관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치주질환뿐만 아니라 충치라고 하죠. 치아 의식증 또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을 높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건강한 위생 습관, 즉 양치질, 스케일링 이런 것들이 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치주질환이 결국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요인은 치주질환, 치아 의식증, 치아 상실 같은 요인들이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구강위생 관리를 받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구강검진 많이들 받고 계신가요? 건강검진할 때 구강검진을 가끔 스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구강검진을 잘 받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분석했냐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구강검진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을 나누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4% 정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적었고요. 구강검진을 같이 받은 환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는 10% 정도 덜 발생했습니다.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검진만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위한 인문관리의 중요성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은 폐호흡기 질환인데요.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름이 참 어렵죠. 이거는 담배와 같은 유해한 입자의 흡입으로 인해서 폐에 직접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40세 이상에서는 13%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유병률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만성 호흡기 질환은 보통 흡연자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말씀드린 13%도 남성에서 더 높았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데 흡연을 할 때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 입 안에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 흡입이 되면서 폐 감염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관동대 정재호 교수님 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질환은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과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인데요. 좀 흔하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질환인데요. 당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서 망막증도 생길 수 있고, 손발이 썩는 피부 궤양도 생길 수 있고, 심근경색도 생길 수 있고, 혈압도 생기고, 신장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치주질환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발표로는 치주질환이 있으면 당뇨가 잘 생기고 당뇨가 있으면 치주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치주질환에 주는 영향은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정상인에 비해 치주질환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고요. 당뇨 환자에서는 정상인에 비해 2배에서 11배까지 많은 치주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치주질환과 당뇨병은 어떻게 관련될까요? 치주질환은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능력을 더 떨어뜨려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서 치주 치료를 받으면 당화혈색소, 주로 이제 혈당 수치를 검사하면서 저희 약을 어떻게 줄지 참고하는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한다는 결과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에서 특히 치주 질환 관리가 당뇨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치주 치료는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 치주 질환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관성이 있고 둘 다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임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주 질환 유발하는 세균 그 자체와 세균이 만드는 독소가 산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은 좀 복잡한데 내용만 보시면 이렇게 자극을 직접 균이 태아까지 통해서 조산, 저체중아 출산, 임신 중독증, 유산, 신생아가 태어나고도 신생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잇몸 질환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치주 질환 병원균이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네모박스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각각의 균들이 원래는 이제 치주 질환에 있는 대표적인 균들인데요. 이게 산모에서 태반으로 여기에서도 치주 질환균이 발견되고 양수에서도 발견이 되고 태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에서 이러한 입속 균들이 태아에게 직접 도달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듯 임신 중 치주 질환이 각별히 관리되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서 치주 질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카드도 제작한 건데요. 여기에는 치주 질환이 태아에게 자간전증, 흔히 말하는 임신 중독인데요. 발생을 5배나 높이고 또 자연조산 위험률을 2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기적인 치주 관리, 임신 전에 특히 필수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류마티스 질환인데요. 여기는 사실 류마티스 환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또 류마티스 병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류마티스 질환에 특화된 병원인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이게 치주 질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조직을 항원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것이라고 인식해서 파괴하는 질환을 말하는 건데요. 보고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치주 질환의 발생률이 더 높고 치주 질환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치주 치료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중증도를 낮추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그림이 좀 복잡한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치주 질환균이요, 혈관 내 침투해서 정상적인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이것 자체를 항원으로 인식시키는데요. 이게 쌓이면 제거해야겠죠? 나쁜 거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 매개 물질이 쌓이면 우리 몸이 염증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군과 건강한 삶 2019년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의 대표적인 균 P 진지발리스, 진지바가 치은 잇몸이라는 뜻인데 P 진지발리스 대표적인 균이겠죠. 이러한 균이 정상인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을 위해서도 치주 질환의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치주 질환 관련해서 치주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 치주 질환이 있으나 스케일링을 받는 사람에 대한 추적 관찰 결과 이 사람들은 아직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발생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건강한 환자가 발생률이 가장 낮았죠. 그거는 자명하고요. 스케일링을 받은 치주염이 있는 환자가 뒤를 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치주 질환의 관리의 중요성을 또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된 연구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진단명은 아니고 증상입니다. 퇴행성 뇌질환은 노화로 인해서 신경세포의 퇴행이 일어나서 발생한 질환이고 이런 환자들은 인지기능 장애, 감각기능, 운동 조절 능력 이상을 보이는 신경질환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치매라고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이것은 인지장애를 갖고 있고요. 운동장애를 갖고 있는 파킨슨병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알츠하이머병, 이거 말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지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뇌에 있는 어떤 베타 아밀로이드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우 단백질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엉키면서 아밀로이드 반 이것도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변성돼서 뇌에서 그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이게 그냥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보다는 또 염증 때문에 생긴다는 이런 보고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경 염증으로 생긴 단백질 변성이 우리 몸의 염증 매개 물질 때문에도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에서는 또 치주염이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데 연관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치주 질환 같이 말초 만성 염증,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염증 상태를 야기하면 정상적으로는 못 뚫었을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서 중추, 즉 뇌 쪽에서 면역 반응을 증가시켜서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고 이것이 축적이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는 신문에서 따온 건데요. 치아가 많지 않은 노인은 치매 위험이 2.64배나 증가한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없으면 영양 섭취도 안 되고 씹지를 않으니까 저작근이라고 하는 굉장히 센 근육을 안 쓰다 보니까 뇌신경이 퇴화가 되는 거죠. 관련해서 도호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노인에서 치아 건강 악화가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고 있는 기관의 위축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벼운 치주 질환이 있는 노인. 왜냐면 노인분들은 사실 치아가 없으면 치주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벼운 치주 질환이 있는 노인을 볼게요. 가벼운 치주 질환에서는 치아를 잃어버리면 뇌 1년의 노화가 발생됐고, 치주 질환이 심각한 노인에서는 오히려 단존 치아, 남아있는 치아가 한 개당 뇌 1.3년의 노화가 더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아 건강의 보존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사실 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완전한 치료법이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방과 조기 진단, 그 진행 속도를 어떻게 낮출지 이런 것들이 저희는 궁금한 상황에서 원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치주 질환의 관리와 치료는 구강 건강과 노인분들 저작 기능 유지하는 방법인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NCD, 비감염성 전신질환,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인병이라고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생활습관병인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포함한 질병군을 말하는데요. 2010년에만 해도 전 세계 사망자 중 63%가 이 4가지 NCD로 사망했고요. 이거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똑같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FDI 세계 치주 질환을 선언했는데 2014년 선언문은 이 세계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통합적인 계획을 시행해서 구강 치주 건강 증진하는 것, 그리고 효과적으로 치주 질환 예방에서 최적의 구강뿐만 아니라 종합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치주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 이러한 노력이 말씀드린 질환들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안쪽 잘 제거가 되지 않은 것 같죠? 바깥쪽에서 보면은 사실 깨끗해 보여요. 이렇게 오신 환자분들은 양치 잘 하시고 계시다고 저희한테 말씀 주시는데요. 근데 안쪽은 잘 닦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위 사진처럼 치석 가득한 모습들이 많이들 있으십니다. 안 닿는 곳은 안 닦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치태 아까 하얗게 보였잖아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염색약을 발라서 검사를 종종 하곤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깜짝깜짝 놀라세요. 칫솔 가져오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시면 제거가 되긴 됐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이죠. 저 부분은 안 닿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한 번 더 거울 보시고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이수해질을 시키면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닦였던 것들이 단단해지니까 치석이 되는 거고, 치과에서 제거를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 건데요. 나 양치 5번 했는데 왜 양치 못했다고 했냐, 스케일링 왜 자꾸 시키냐 억울해 하시는데요. 한 번 할 때 구석구석 잘 닦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솔질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이사이 까만 거는 충치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단단한 조직이 하얗게 나타나고 무른 조직이 까맣게 나타나는데 까맣게 나타나는 충치거든요. 근데 이게 치아 사이사이 음식물이 많이 끼고 잘 제거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럴 때는 관리를 효과적으로, 치실로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데 이 사이 충치가 정말 까다로운 게 둘 다 치료해야 되죠. 비용이 2배로 듭니다. 그래서 치실 잘 쓰셔야 됩니다. 이미 좀 잇몸 질환이 진행된 분들은 잇몸 치료를 하더라도 잇몸이 좀 내려가요. 저기를 어떻게 닦을까요? 치간 칫솔 쓰셔야 됩니다. 특히 치주 질환 환자분들, 교정 중인 분들 써야 되고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공간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치간 칫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 칫솔 언제 바꿔요? 물어보시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오래 사용하면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미세모 많죠? 부드러운 거 많죠? 근데 상처를 줘서 이렇게 잇몸 내려가고 잇몸 파이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칫솔질 방법이
참 이렇게 저희가 자주 드리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 회전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쓸어내리듯이 하는 방법인데 쉬운 방법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고 전체적으로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잇몸 질환 환자분들은 사실 다른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스법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치주병이 있을 때 치수질 방법. 중지에 갖고 이 사이에 세로를 3에서 4cm 정도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치간치술 많이들 잘 못 쓰세요. 하셔야 됩니다. 치실처럼 이 사이의 세균막과 음식물을 제거할 때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주질환 어떤 건지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늘상 받는 질문들이나 치주질환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전신질환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관리 그리고 올바른 이술질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잘 해주셔서 저희가 효과적인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바쁘신 와중에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받고 싶으신 것도 있다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희 치과 바로 밑층이거든요. 내원하셔서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